잠시 후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결론으로 대선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또 여러 가능성과 함께 변수는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됐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먼저 혐의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은 의무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게 하거나 결국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란 부분,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예. 또 유명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파악을 지시한다거나 체포를 지시했던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권한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직 대통령일 때는 이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불추추 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별도로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내란죄 형사재판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앞서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입니다. 이 헌법재판에서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까지만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증인신문 과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 등을 확정을 했고 특히 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거나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제한적으로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형사재판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을 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조사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대가 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적법하게 발부된 그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다 이런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도 본격적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명 건진법사라고 해서 이 무속인 전 씨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어떤 목걸이를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목걸이가 분실되었다 내지는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좀 부인하거나 일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어제 사실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되었고요. 수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은 증거의 확보 수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로 꼽을 수 있는 점은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죠. 당시에 내란죄 혐의를 이유로 해서 구속이 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부분들 어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다시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충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이후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진척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에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법원 부근에서도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자체도 굉장히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어떤 출입 통제 같은 부분도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시민들 간의 어떤 충돌 같은 부분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인력들도 지금 배치가 되어서 예. 최대한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석은 하지 않겠다. 이 선고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도가 조금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오전 9시 반부터 일단 모든 차량의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고요. 선고가 끝날 때까지 이런 통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상고심의 경우에는 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공방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법률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법률심에서 이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고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2차례 심리가 진행되었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습니다. 오늘 선고일에도 굳이 출석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전 결과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 생중계를 통해서 결과를 지켜보리라 봅니다. 변호인단만 출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다퉈지는 부분이고 변호인단은 이제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생중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TV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2020년 이후에 대법원이 유튜브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쭉 생중계해 왔는데 이번에는 언론사 생중계도 허용을 한 거잖아요. 중계 허용 결정에 어떤 기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정말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언론사의 생중계를 허용했던 그런 사안들을 보자면 이제 국정 논란 사태 때 생중계가 허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이었죠. 예. 친형과 관련해서 뭐 직접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는데 네. 해당 대법원 이 선고도 생중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한 것인데 예. 그만큼 어떤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 지금 유력 대권 주자가 과연 이 6.3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선고가 162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이곳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원합의체에서 지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상고심으로 간다면 이제 4명이서 소부를 구성하는 곳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방청석 규모도 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언론사도 좀 들어와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워낙 중요한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대법정, 좀 큰 규모의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통제나 관리 측면에서도 맞고 지금 전원합의체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좀 어떤 경우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9일 만에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요. 먼저 소부에 배당이 되고 소부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갈지 아니 말지를 좀 결정하게 되는데 네네. 배당되는 즉시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부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소부가 아닌 전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던가 기존의 판례, 기존의 관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전과 다른 판례를 만들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전원 합의체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전원 합의체에 갈지 말지를 정하는 건가요? 대법원장의 재량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이 소부에서 배당이 됐을 때 소부의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대법원장이 당연히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특징 중 하나를 좀 보면 초스피드 판결. 예.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첫 번째 합의기일을 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 그리고 초스피드로 선고 기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통상적인 판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은 이제 633 원칙이라고 해서요. 원래 대법원이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 1심과 2심에서 2년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죠. 아마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대법원에서라도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켰어야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이 워낙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보통 전원 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한 번 정도 잡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이번엔 벌써 2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좀 이례적이다, 주목할 만하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바로는 이미 첫 번째 기일에 어느 정도 의견의 합치가 도달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온 직후부터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 연구관들이 관련된 논문 자료라든가 학설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법률 의견서를 바로 이제 넘어오는 즉시 대법관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시간이 아주 이례적으로 단축되었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 7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대법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고 합의도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충분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년 2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사안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측면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1심과 2심에서 정리된 자료들이 있었고 예. 항소심 선고 직후에 이 재판 연구관들이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초안 작업을 바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비된 직후에 그런 보고서들이 올라갔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의 합치, 적어도 선고할 수 있을 정도의 합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전원 합의 뒤에 단 7일 만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충분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전원합의체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제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초안 같은 경우에는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초안들이 작성되게 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고가 맞는지 어떤 결론을 취할지를 이제 발췌하고 다시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재판 연구관의 초안을 선임 연구관이 다시 검토하게 되고 대법관들이 이 판결문의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어떤 회람을 거쳐서 서명이 완료가 되면 이 판결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판결문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판결문 안에는 결국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예. 과반수로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 반대, 별개, 보충 의견 같은 대법관들의 의견들이 담기게 되고요. 판결문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은 선고 직전까지도 수정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어떤 순서로 선고를 내릴까도 관심인데 잠시 후 3시가 되면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차례로 입장을 할 텐데 이후에 선고 진행을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요해서 이제 필두로 해서 대법관들이 이제 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고일이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이 선고가 낭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판결문의 일부를 이제 낭독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통상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이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었는지 예.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또 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문제가 됐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 다수 의견, 뭐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고요. 예. 최종적으로 이 판결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판단인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것인지 파기환송할 것인지 만에 하나 파기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약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론 오후 3시가 돼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오늘 선고는 좀 예측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 이 정도 시간,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낭독할 것을 결정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 특히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할 것인가.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어느 쪽 판단이 맞다고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수준으로 설명할까를 정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한 20-30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고가 이제 또 대선 전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이제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수라고 한다면요. 예. 상고 기각입니다. 이 상고 기각이라는 것은 2심 취지가 맞다. 2심대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6.3 조기 대선에 출마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법률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해도 일단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이 리걸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입니다. 항소심에서 판단받았던 무죄가 잘못되었다. 유죄로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게 된다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이 양형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 이때 또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내게 됩니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되었을 때 다시 판단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파기환송이 된다면 일단 대선에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좀 지배적인 그렇군요. 시각입니다. 예. 다만 리스크가 굉장히 산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 재판입니다. 예. 유죄 취지로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지만 양형까지도 직접 대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네. 일반적인 경우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실무적으로 거의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파기한다면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예.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 어떠한 변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소송들은 진행이 되지만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재명 후보에게 닥친 가장 큰 풀로 보여지거든요. 예. 당장 지금 이것이 확정까지 된다면 사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로 확정이 된다면 6.3 조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극적인 반전을 꾀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이대로 무죄로 확정이 된다면 이 6.3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공직선거법의 리스크를 짐을 덜어낸 상황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가능성 아까 짚어주셨던 파기 환송 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다뤄볼 만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인데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사진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것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과연 이것이 사진만이 조작된 것이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진에 담겨있는 그 의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어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국 다시 그렇다면 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는 건 유죄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대선 이후에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파기환송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제 유죄 취지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리스크가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받게 돼도 당장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어서 어떤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이땐 다시 헌법 제84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만약 당선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때 또 불소추 특권도 갖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새로운 재판이 추가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또다시 큰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생소한 단어인데요. 원심을 파기한 뒤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 이 가능성 아까 좀 낮다 하셨는데 뭐 그런 의견이 우세하기도 하고요. 과거 대법원 심리한 형사 사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 파기한 비율을 보자면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한 비율과 일반적인 사건, 그러니까 소부 심리한 사건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 전원 합의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예. 기존의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할 때 전원 합의체로 가고 예. 소부에서 이걸 전원 합의체로 넘겨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전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으로 간다면 이 상고심에 가서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런 이전의 어떤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오늘 판단을 예측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예측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1, 2심이 엇갈렸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 가능하려면 일단 실무상 파기 자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예. 이 조문에 따르면은 파기 자판은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만으로 대법원이 충분히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파기 자판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심과 2심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네.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만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양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제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또 하나의 관심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있는 이 판결 선고와 이 헌법 84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만약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멈추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꼭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이것이 오늘 무죄 취지로 확정이 된다거나 그 외에 다른 경우의 수에서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미리 이 부분을 어떤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이 예.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논의가 필요하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된 발언이 두 가지였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특히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진짜 실제로 그 인물을 모른다. 나중에 소송이 문제가 되었을 때 알았다라고 한 부분은 1심과 2심 모두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진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조작한 것이다라고 한 발언이 과연 이것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인지 이 네 명이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과연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서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 문제되는 발언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1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것이 관련된 공문이라던가 자료를 봤을 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보았고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내가 그런 압박을 느꼈다는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보아서 무죄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과연 이런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는데 이번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어떤 거예요? 결국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적시, 어떤 나의 주관적인 의사,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어떤 허위의 사실 자체를 공표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이 당시가 사실상 대선에서 지금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특히 어떤 백현동에 대한 용도 변경의 문제라던가 그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 와중에서 예. 과연 이런 어떤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설을 얘기한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그런 부분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면 이때는 유죄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성남시 백현동 부지가 자연 녹지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관한 발언인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예. 관련된 공문들을 보자면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성남시의 재량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공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심에서는 이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항소심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느꼈다 내지는 어떤 법률상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조금 좀 순화되지 못하게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았거든요. 과연 대법원에서는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판단을 어떤 표현의 자유 측면 그리고 지금 이 발언을 할 당시가 네.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사정인 점, 이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사정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하여 해석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